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 꿈은 30대 직장인 기혼 여성의 꿈입니다. 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나가 집으로 걸어가는데 왼편 큰 길에서 할아버지 5명이 담배를 피며 올라오고 있다. 할아버지들 입장에서 오르막길이고 내 쪽에선 내리막길이다. 담배 연기 때문에 내 시야가 가려진다. 짙은 안개가 낀 느낌이다. 그리고 내 왼쪽 앞에는 각진 루이비통 토트백을 든 할머니와 다른 할머니가 대화를 나누며 걸어가고 있다. 토트백을 든 할머니는 블라우스에 주름 치마를 입고 소녀 같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나는 집을 향해 걸어가려고 하는데 평소에 입던 검정 치마가 누군가 박음질로 박아둔 듯 몸에 타이트하게 조여 다리 보폭을 벌리기가 어렵다. 바람도 너무 심하게 불어서 걷기 힘들다. 종종 걸음으로 걷다가 그만 넘어졌다. 할머니가 나를 보며 바람이 너무 세서 어쩌냐고 말했다. 나는 치마를 무릎 위까지 들어 올리고 힘껏 걸어가 보려고 노력한다. 간신히 길은 건넜다. 저희의 상상에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꿈에서 왼쪽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왼쪽을 통해 집으로 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꿈은 왼쪽과 집을 연결시켰습니다. 나는 주로 왼쪽 영역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감정과 감성 영역을 의미하는 왼쪽 영역을 주기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자아를 지배하는 신념과 질긴 습을 알리기 위해 집 이미지와 왼쪽 이미지를 연결한 것입니다. 길을 걷고 있는데 할아버지 무리가 피우는 담배 연기 때문에 내 시야는 가려집니다. 나는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느낍니다. 물론 일시적일 것이고 차차 거칠 것이니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이라는 사실이 문제를 고착화시키고 심화시키는지도 모릅니다.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내세워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함으로써 문제 제기를 막을 뿐더러 참고 기다리는 미덕을 발휘하라는 강요까지도 가능한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여성임을 확인한 이상 할아버지 무리는 굳이 고개를 돌리는 염치는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담배 연기는 일시적이고 이내 사라지는 것이니 피해의 구체적 내용을 따지기도 못합니다.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의 고통을 가늠하는 작업이 어려운 이치와 같다 하겠습니다. 나는 길을 걸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담배 연기가 형성한 짙은 구름을 이번 한 번만 경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좀 걷다 보면 더 짙은 구름을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집으로 가는 길이 가장 편안한 길일 터인데 그 길에서마저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가장 편안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고충과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면 새로운 목적지를 정하고 완전히 낯선 길로 걸어갈 용기는 엄두조차 낼 수가 없습니다. 다른 한편 하필 할아버지 무리로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선 할아버지 이미지에 내포된 의미 하나는 가부장 이슈가 여성 내면을 지배해온 긴 시간을 표현하려는 것입니다. 또 꿈은 강조를 위해 때로 숫자를 늘립니다. 쪽수로 들이밀 때 관철시키기가 쉽습니다. 개인의 힘은 미약하나 무리를 형성하면 보다 강해집니다. 따라서 할아버지가 무리로 등장한 이유는 자아를 지배하는 가부장 이슈의 강고함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 꿈을 처음에 읽고 들었던 그 느낌이 담배를 피우는 할아버지들, 소녀 같은 할머니 이런 것들이 가부장적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길을 걸어가고 있고 앞에 그런 담배 피는 무리들이 있고, 그러니까 저 할아버지들은 전혀 자기의 행동이 남한테 피해를 끼치든 특히 내가 피해를 끼치는 대상이 여자면 이게 별로 거리낌도 없고 그냥 저들은 저들대로 막 행동을 하고 근데 나는 어느 정도 피해를 봐. 이런 상황이 되게 가부장적인 어떤 이슈 중에 하나라고 하면 그냥 지나치면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렇게 꿈에 나오는 게 이게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그만큼 내가 영향을 크게 받다는 것을 말해주려는 건지 그런 이유도 있고 근데 꿈에서 짙은 안개가 돼서 나를 감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크게 영향받고 있음을 꿈이 확인시켜 주잖아요.
보다 중요한 건 내가 길에 있다는 거지. 여성으로서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그런 류의 일을 당하는 것은 아마도 부지기수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길을 떠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겠지. 근데 거기다가 대고 한마디 하면 담배꽁초 같은 게 날아올 수도 있고 더 이제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그 상황 속에 여성의 처지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거지. 여성이 무언가를 시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길을 걸어간다, 길을 떠난다는 것은 무언가를 시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성으로서 무언가를 시도한다고 할 때 그런 위험에 노출되는 거야. 그런 위험이 뻔히 예상이 되고 하니까 집 주변만 맴맴 돌게 되지. 그나마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안전한 곳에서도 이런 일을 겪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내가 이 바운더리를 벗어나면 난 어찌 되는 거야 도대체? 뭐 이렇게 되니까 어렵지 뭐.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하잖아. 이 할아버지 무리들이 피는 담배 연기가 나한테 끼치는 영향,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가부장적인 문제의 한 상황이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들이 왼쪽 길에 있었다. 그러면 앞에서 왼쪽은 감정과 감성 영역인데 이러한 존재가 그런 영역에 있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꿈 자아가 왼쪽 영역을 사용하는데 익숙한 사람이고 그 영역에 자기의 강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영역을 활용함에 있어서도 뭔가 여의치 않다는 점을 꿈이 부각시키고 싶은 거죠. 왼쪽 영역이라는 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즉각적으로 올라오는 어떤 촉, 감성 이런 건데 어쩌면 가부장적 지배 질서가 가장 꺼려하는 지점일 것 같아요. 통제가 잘 안 되잖아요. 뭔가 감지되는 것 이런 것들을 바로 표현하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가부장제가 직관이나 이런 것들을 썩 달가워하지 않는단 말이죠. 특히나 여성이 자신의 그런 감과 촉을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태도를 취하면 뻥 누르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꿈 자아의 강점은 거기에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강점을 자유롭게 잘 활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이 할아버지들 무리 때문에 아마도 아닐 것이다. 그렇지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짐작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할아버지들 무리들을 만났을 때 그 담배 연기가 나를 가렸을 때 느껴지는 어떤 감정, 그때 올라오는 생각, 뭐 이런 것을 억압하지 말고 더 잘 느끼고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겠네요. 일단은 내 안에서 가부장적 이슈가 굉장히 세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자각이 필요하고요. 그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내 강점을 방해할 때 가장 속상하단 말이야. 잘 못하고 뭐 발전시켜야 되고 발달시켜야 되고 개발해야 되고 이런 문제라면 차라리 그냥 뭐 포기할 수도 있고 좀 내버려 둘 수도 있고 이런데 내가 나의 최대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거기에서 뭔가 굉장한 성취를 맛보고 싶고 이런데 거기에서 이런 이슈가 끼어들어서 활짝 꽃 피우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내버려 두고 싶지 않게 되는 거죠. 담배 연기로 형성된 짙은 안개 이미지는 자아를 위해 마련된 특별 장치입니다. 가부장 이슈가 자아의 시야를 완전히 가리는 순간이 종종 있다고 꿈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속담이 있을 만큼 눈은 인간의 판단력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할아버지들 입에서 나온 연기가 자아의 판단력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연기란 실체가 분명치 않으며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내 흩어져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연기는 유독 여성에게 많은 짙은 안개로 작동하여 여성의 판단력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하여 여성의 입장에서는 집으로 가는 여정조차 고되기만 합니다. 그럴수록 안전 이슈는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길을 쓰고 집으로 가려는 것입니다.
상당수의 여성들이 그 자신의 집 주변을 벗어나지 못한 채 일생을 마감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도 같습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들이 오르막을 오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할아버지들은 오르막을 오르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 역시 할아버지들이 평생 해왔던 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르막을 오르는 여정은 참으로 고되고 힘든 여정입니다. 때로는 감내하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숨은 가빠오고 땀이 쏟아지고 고생하는 티가 밖으로 역력하게 드러나면 생각은 많아집니다. 그러나 함부로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하여 도중에 잠시 멈춰 섭니다. 그리고는 담배 한 대를 꺼내 입에 무는 것입니다. 담배 연기를 뱉어내야 한다는 핑계에 기대어 긴 숨을 토해내면서 긴장과 두려운 속내까지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몇 차례 하고 나면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가짐은 새로워집니다. 이제 다시 오르막을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부장제하에서 남자들이 겪는 고충은 그런 것입니다. 저희 옆에 가방 가게가 있었는데 거기 사장님이 초반에 이제 장사가 좀 많이 안 됐어요. 요새 또 워낙 불경기고 하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틈날 때마다 담배를 피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 가게를. 그럼 계속 보면서 뭘 더 할 수 있을까? 뭘 고칠 수 있을까? 아,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계속 이거를 실제로 저한테 말씀을 하신 적도 있고 항상 보면 거기서 담배를 피면서 자기 가게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다음날 뭐 하나라도 바꿔요. 뭘 하나 더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책상 위치를 이렇게 바꿔놓는다든지 뭐 현수막을 하나 더 붙여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어디 유튜브에 한 30대 남자인데 호프집 같은 거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근데 되게 성공한,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그런 걸로 나오는데 물어봐요. 이제 그 VJ가 뭐 아침에 뭐 어때요? 뭐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 오늘은 무슨 일이 날까? 근데 그게 희망찬 게 아니라 아, 내가 오늘은 몇 번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되나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술집이니까 진상을 엄청 만나고 뭐 클레임도 별 클레임 다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도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좀 되게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그런 담배 피는 모습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내 시선은 할머니들을 포착합니다. 할머니들 역시 할아버지들의 담배 연기에 갇히다시피 살아온 이들입니다. 담배 연기가 형성한 짙은 안개의 영향에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노출된 이들입니다. 두 할머니가 나누는 대화에 대해 나는 소녀 같은 대화로 생각합니다. 소녀 같은 대화란 보통 현실의 냉혹함이나 비정함을 모르던 시절의 대화를 뜻합니다. 소녀 같은 대화는 냉혹하고 비정한 현실에 제대로 눈뜨지 못했을 때나 바랄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들의 대화 내용을 듣자 하니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음으로 해서 가능한 대화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쯤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내 안의 소녀 감성입니다. 이 지점은 꿈이 강조한 왼쪽 이미지와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내 안의 소녀 감성이 두 할머니에게 투사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녀 감성이란 자신 안의 어두운 측면을 회피하고 부정한 결과로 유지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빛을 고집할 뿐 어둠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외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녀 감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내면에서는 강도 높은 억압이 진행되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그림자의 존재를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그 자신의 결핍과 상처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가부장제 하에서 상처 입고 고통받는 자신을 외면함으로써 수능을 지속합니다. 가부장적 지배 질서가 뿜어내는 짙은 안개가 그들의 시야를 가리운 탓입니다. 좀 거치는가 싶고 자세히 볼라치면 이번에는 더 짙은 안개가 기다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안개의 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안개를 피할 도리는 없으니 시야 확보에 기반한 건강한 판단력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맙니다. 외부의 무언가로 인해 자신의 시야가 강제로 가리워지는 경험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일입니다.
갑작스러운 막막함에다 끊임없는 판단 착오와 그로 인한 어려움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리 되면 환경에 노출되는 일은 언제나 두려운 일로 경험됩니다. 시야가 막히는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면 앞으로도 그러한 어려움을 예상할 수밖에 없으니 자기 판단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기보다 수능을 바치는 대가로 의존하고 싶어집니다. 길 위에 있다는 것은 어느 방향이든 선택하여 나아가야 하는 과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꿈을 보면 나는 길 위에 있습니다. 길 위에서 이미 짙은 안개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성이 집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 나름의 정당한 이유가 밝혀진 셈입니다. 나에 대한 조금의 존중과 배려도 없이 마구 내뿜는 담배 연기에 짙은 안개를 겪자 두려움이 확 일었고 어서 빨리 집에 당도하고 싶습니다. 평소에 입던 검정 치마가 오늘따라 집으로 가는 걸음에 방해가 됩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걸음을 재촉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치마를 탓하는 나와는 달리 할머니는 바람 탓을 합니다. 할머니가 보시기에 내 치마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보시기에 강하고 세찬 바람이 내 중심을 흐트렸고 그 바람에 치마가 엉키고 뭉친 것입니다. 할머니가 건네는 따뜻한 위로의 속사정은 그렇습니다. 내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탓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이 끊임없이 나를 흔들기 때문에 비틀거리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축되고 주눅들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아니 되게 신선하네요. 꿈이 네 탓 아니고 그래도 환경 탓 있다고 말해주는 이거 자체가 신선해서. 내 탓이야 이러면 난 약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난 그냥 수능하고 의존하고 살래 이렇게 갈 수 있잖아. 그렇게 흐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꿈이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신을 탓하는 건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진정한 자기 탓도 아니야. 그 성당에서 하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는 그런 어떤 고백과도 좀 거리가 멀고 항상 편한 거를 바랬거든요. 편안한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약에 조금만 바람이 불어서 내가 가려는 길에 저항이 생기면 이거는 안 된다. 넌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는 거야 라는 사인으로 막 받아들이고 이랬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뭐 프로그램을 보는데 어떤 여자분이 처음에 화가였고 미대를 나와서 근데 이제 돈을 벌려고 은행을 처음에 취직했나? 그러다가 은행 일이 너무 적성에 안 맞아서 승무원 시험을 봐서 승무원을 취직했고 그 다음에 사시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됐나 이래요. 그러니까 그때가 로스쿨 시행되기 바로 직전이어서 사법시험 거의 끝물에 이제 1년 동안 엄청 막 비전공자가 1년 만에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인데 그 사람은 거의 하루에 한 4시간도 못 자고 그럴 걸 했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 여자분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말하는 게 그때 자기는 지금도 뭔가 공부를 하면 아침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한대요. 그러면 그걸 끝내고 집에 오면 권투 선수가 링 위에서 엄청 진짜 두드려 맞고 싸우고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대요. 매일매일. 근데 그 말이 되게 신선한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막 뭐 자기와의 싸움, 그러니까 나는 뭔가 항상 남이건 나 스스로건 뭔가 싸운다는 거, 뭔가 부딪히고 이제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이제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랬는데 뭔가를 정말 그냥 산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정말 부딪혀야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조금 그 여자를 그 사람이 또 여자기 때문에 더 이제 와닿았던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요새 좀 막 힘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건 뭐 지금 처음 다시 시작할 수도 없고. 근데 이런 부딪힘 의 경험을 내 안에서부터 좀 쌓아 나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바람 이미지 보니까 그 생각이 좀 나네요.
나는 넘어진 반면에 할머니들은 거뜬하게 버텨낸 것 같습니다. 할머니들은 새찬 바람 정도에 끄덕하지 않을 내공을 갖고 있습니다. 가부장적 지배 질서 그 자체로 그녀들에게 모진 풍파였기 때문입니다. 모진 풍파 속에서 견디고 버텨온 세월인 것입니다. 가부장적 지배 질서가 내뱉는 입김은 언제나 짙은 안개로 그녀들의 일상을 뒤덮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거뜬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가부장적 지배 질서는 그녀들을 거꾸로 뜨리지 못했고 모진 풍파 속에서 살아남고 걸어가는 법을 터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여 잔뜩 겁먹은 나를 향해 문제는 너에게 있지 않고 바람에 있으니 일어나 먼지를 털면 된다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최고급 브랜드에 속하는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가 루이비통 가방을 들기까지 치러야 할 대가와 희생은 컸습니다. 먼저 가부장적 지배 질서에 순응해야 했습니다. 노동자였던 루이비통은 하루에 13시간씩 일했는데 귀족 부인의 여행짐을 꾸리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루이비통은 그 일을 탁월하게 잘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의 내용물과 무게에 있어서 다소간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자신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오죽하면 무거운 짐진 자 모두 내게로 오라 하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삶의 무게는 그토록 무겁고 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행짐을 잘 꾸리는 자는 어떤 스킬을 구사할까? 그들은 마구잡이로 쑤셔 넣는 대신 짐을 구성하는 내용물을 세세하게 살피는 작업부터 할 것 같습니다. 내용물의 속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내용물을 분류하고 구분함으로써 효율적 짐 싸기에 돌입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자신이 지고 있는 짐, 그것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짐 자체가 두렵고 버거울 따름인 우리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내기보다 의존할 생각부터 합니다. 그 기대감으로 주변을 살피고 약한 신용을 하고 떠보느라 시간을 낭비합니다. 자신의 짐은 자신이 져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힘센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싶습니다. 내 짐을 기꺼이 떠맡으려는 구원자를 찾거나 적어도 나눠지려는 일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한 차례 언급한 바 있지만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을 다시 언급하고 싶습니다. 결혼에 이른 과정을 소개하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국 여행에서 만났습니다. 남자는 두 번째 만남에서 9살 많은 여성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사랑의 감정보다는 이런 사람은 평생 다시 만나기 어렵겠다 하는 동경의 마음이 컸다고 합니다. 지금의 아내에게 호감이 갔던 주요 이유를 몇 가지 언급하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자신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도 화장실 갈 때조차 맡아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남자는 강한 호기심이 일기도 하고 배울 점이 많겠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고 그 점에 감탄한 것 같습니다. 그 채널을 보다 보면 남성이 얼마나 독립적인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독립적인 사람은 독립적인 사람과 연결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눈을 희번덕거리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 짐을 대신 좀 져줄 자 어디 없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나눠 져줄 자라도 하면서 연신 두리번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한 이는 오직 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전지전능한 신의 아들만 던질 수 있는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구원자, 구세주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자신이 진 짐을 누군가에게 전가하려는 헛된 바램 대신에 그것을 온전하게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갖추면 그녀는 루이비통 가방을 들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노파심에서 다시 언급하자면 우리는 상징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쯤에서 다시 질문해 봅니다.
나는 할머니들의 대화를 왜 소녀 같은 대화로 규정했을까? 루이비통 가방을 든 할머니가 이끄는 대화의 요지는 우리 여성들이 감당해야 할 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들에 따르면 서로 산더미 같은 짐이라 할지라도 감당해야 한다면 홀로 지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자아는 그 대화에 동의하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할머니들의 그런 충고가 너무도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수능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는 대신 의존하는 방식이 보다 손쉽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들의 대화를 소녀 같은 대화로 치부한 이유의 내막을 들여다본다면 드러나는 진실은 그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책임질 이는 오직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터득하기까지 괴로운 시간은 길었을 테지만 보상은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머니 손에 쥔 루이비통 가방은 그러한 깨달음에 대한 진정한 보상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 되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각자 이제 뭐 이슈들을 얘기하다가 제 지금 사업장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 소송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막 되게 어렵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이렇게 듣더니 막 엄청 이것저것 같이 고민해 주려고 막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아무래도 빨리 빠져나와야 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거기를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막 혼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편 그런 모습이 되게 고맙기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저 방식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아까 여기 소녀 같은 대화와 그 루이비통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뭔가를 선택을 할 때 걔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하려고 하는 선택이 세상 물정 모르고 되게 좀 비현실적인 소녀적인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루이비통의 그 이만한 트렁크부터 이것저것 각종 크기의 어떤 산적한 이런 많은 짐들을 그냥 내가 다 모조리 짓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 그게 되게 묘하게 마음은 편해요. 이거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 볼까 막 고민하는 그 스트레스보다 그냥 그래 그냥 내가 다 지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되게 마음이 편하구나. 얘기 들으면서 마음이 좀 많이 가벼워졌어요. 그러니까 루이비통 가방이 고급지잖아요. 그럼 그거 이렇게 하나 갖고 있으면 들고 다니면 굉장히 품이 있어 보이고 우아해 보이고 이러니까 여성들이 그 가방을 원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이 꿈에서 루이비통 가방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결국 우리한테 제시하는 어떤 하나의 해결책이라는 것은 니네가 원하는 그런 굉장한 품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 품이라는 것이 결국 네가 네 짐을 부인하거나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않을 때 나오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면 결국 네가 지려는 그 짐을 가장 품이 있는 가방에 담을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 그걸 온전하게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자세. 거기에서 네가 그토록 바라는 품위, 우아함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나는 이 꿈이 해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요.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엔 다른 꿈 장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